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나스닥은 신인 걸까요? 이 정도 악재면은 이제 한번 제동이 걸리겠다 싶었는데 기세에 한번 불 붙으니까 모든 악재를 다 튕겨내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2011년도, 2023년도 이렇게 시장이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갔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사이에 밤 사이에 그걸 다 돌려냈습니다. 야, 이걸 진짜 다 말아올리네라고 감탄이 나오는 뉴욕 증시였는데 어떤 배경들이 있었는지 이거 믿어도 되는 건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함께 하시죠.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크게 오르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하락폭이 크게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0.32%, 나스닥 지수 강보합권 가까스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나 강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6일 연속 상승입니다. 지난주 월화수목금 5일 연속 올랐고요. 이번 주 들어와서 월요일까지 6거래일째를 채워놨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언제고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초대형 악재를 튕겨내는 뉴욕 증시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굳이 악재를 찾자면 로보택시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씩 연기가 좀 피어오르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샤오미 쪽에서도 SUV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비아디의 선전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테슬라인데 샤오미도 공세를 하게 된다면 펀더멘털적으로는 조금 조정받고 갈 때도 된 것 같긴 합니다. 엔비디아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모처럼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참 이 종목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리라고 상상한 분이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최근에 급락을 거듭하다가 모처럼 한번 강하게 뛰어 올랐고요. 저점에서 많이들 좀 줍줍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축하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일단 신용등급 강등 이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6일 연속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US 크레딧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look past, 과거 일이잖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라고 투자자들이 치부를 해버렸대요. 그러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양봉 6개를 이렇게 이쁘게 쌓아 올렸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주식은 기세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사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는 쉽게 이렇게 넘겨버릴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은 모기지 금리가 7% 근처까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물 기준으로 어제 밤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밤에는 5%가 넘어가는 모습까지 보였었거든요. 근데 10년물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에서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진짜 기세, 자신감 이런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음봉을 강하게 만들면서 지금 이 위로는 사실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뒷배경에는 확실히 정부가 금리 관리를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좀 깔려 있지 않나. 그게 결국 자신감이고 기세인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레이 달리오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무디스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의 채권 시장은 불확실성,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이거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금리가 저렇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또 한 번 자신감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사실 굳이 그 긍정적인 해석 하나 찾아봤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세로프를 사라, 그러니까 매도세에 매수로 받쳐라 라는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무디스가 커트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세로프가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돌파할 경우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근데 간밤에 4.5 안 뚫었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배경은 중국과의 무역 협정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그리고 관세 변동성이 급격하게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5% 수준의 하락에 그칠 경우에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애매한 게 모건 스탠리에서도 신용 등급을 강등했네. 그러면은 4.5% 10년물 국채 금리 넘어설 거고 그러면 아마 단기적으로 한 5%의 조정은 있을 테니까 그러면 하락을 받치는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다. 왜냐?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됐으니까. 그러니까 바이 더 딥을 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5%가 안 빠졌잖아요, 결국 뉴욕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오늘 왜 올랐지에 대한 그런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초를 치는 느낌이냐면 분명히 뭔가 악재성 재료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뭐 중국과의 불확실성 많이 완화됐다고 했는데 제이미 다이먼 CEO는 이거 시장이 너무 관세에 대해서 컴플라센트 그러니까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은 성장세는 둔화가 될 텐데 너무 좋은 면만 보고 시장이 너무 달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이 뭐 지금 당장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너무 전격적으로 관세가 하향 인하됐으니까. 근데 조금씩 또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 칩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중국이 이거 너네 약속을 어긴 거네? 라고 하면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중국 입장에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뭐 그냥 어떤 국제적인 외교적인 어떤 수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되게 큰 산 하나 넘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살살 이제 긁힘이 나오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그냥 완전히 다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왜 이렇게 조금 어긋났을까요?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블러드베스라는 게 피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피바다 전쟁을 종전해라라는 압박을 내가 넣을 것이다라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조금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이슈들이 조금씩 트러블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제이미 다이먼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뭐 채권 시장이나 관세와 관련된 이슈나 뭔가 불확실성은 분명히 상존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금리는 안정이 됐는데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이런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 원래 금리는 약간 올라가기 마련이고 근데 금리는 완화됐지만 달러는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실제로 달러는 좀 빠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레이팅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다운그레이드 됐고 트레이드 텐션 무역과 관련된 긴장감이 다시 레이더 안에 좀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0선을 기점으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100선 밑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시장이 한 번 더 조금 놀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또 금은 살짝 고개를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탑을 찍고 나서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다시 갖춰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죠. 뭐 트리플탑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값의 어떤 매력도가 조금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디지털 금도 또 올랐습니다. 10만 5천 달러. 사실 여기 보시면은 폭이 굉장히 크죠. 음봉의 폭이. 신용등급 강등 여파를 그대로 좀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에 가장 밀접한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간밤에 또 일어나 보니까 10만 5천 달러까지 다시 밀어 올렸더라고요. 그게 뭐 물론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것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이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는 완화됐는데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달러와 금값을 보자면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구나. 약간 불안불안한 랠리라고 오늘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흐릿흐릿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또 특별히 강하지도 않았고 뭐가 또 특별히 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수가 만들어진 건데 그래도 이 정도 올라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간밤에 정말 잘 이겨냈구나, 잘 소화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많이 오른 종목이나 많이 빠진 종목이 딱히 없었어요. 유나이티드 헬스 정도 제외하면. 그래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 3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은행주입니다. 금융주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무디스가 등급 하향을 했던 게 미국 전체적인 신용등급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등 미국의 은행들에 대해서도 등급을 하향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1% 정도의 하락이면 잘 버텨낸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올랐어요, 주가가. 그런 거 보면 잘 이겨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잘 버텨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으로 이제 고점을 뚫기가 조금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은행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의 키를 또 은행주가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역시나 엔비디아입니다.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다음 주는 아마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쇼타임입니다. 계속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고 지금 또 컴퓨텍스 타이페이라는 행사에서 엔비디아가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는 AI 인프라 기업이다. 그러니까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를 제공하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AI 인프라를 다 지금 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AI 인프라를 곳곳에 지금 중동에도 수출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대만에 갔기 때문에 대만에다가 또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한 탄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 정도면은 뭐 강보합세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올라온 것과 그리고 간밤에 양봉까지 만들어낸 그런 기세를 보면 저는 충분히 강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코어위브 와 86달러까지 또 올라가더라고요. 어제 2배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또 해냈습니다. 7% 급등했고요. IBM 같은 종목도 보시는 것처럼 차트 굉장히 아름답죠. 신고가를 써낼 정도의 AI 인프라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계속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플. 약간 최근에 트럼프의 미움을 좀 산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계속 뭐 인도에서 생산하지 말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알리바바랑 손을 잡고 그 AI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꽤 된 얘기인데 그걸 또 이제 트집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프로보크라는 단어가 워싱턴을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화나게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애플의 부침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뭐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조만간 툭툭 털고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좀 아침에 일어나 보고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올랐지? 네. 사실 그만큼 좀 시장이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지난주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뵀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 1주, 2주 만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불신의 아이콘에서 신뢰의 아이콘으로 지금 바뀌었죠, 이미지가. 분위기가 바뀌어 있다. 특히 예. 이제 중동 지역 이제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전반적인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강점인 산업들이 있죠. 뭐 방산, 항공, 거기다 에너지. 이번에는 이제 AI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이제 계속 이제 세일즈 외교를 하면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제 전반적인 이제 트리거라든지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금요일 날 무디스가 이제 요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무디스도 뭐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은 좀 뒷북이에요, 사실은. 그렇긴 어떻게 하죠. 보면요. 뒷북이고 이미 무디스뿐만 아니라 S&P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 2011년에 이미 이제 신용등급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2023년에 재작년에 이제 신용등급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유도 다 똑같아요. 계속 무역 적자, 그쵸. 재정 적자, 적자. 네, 예.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을 또 이제 강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본다 보면 시장에서는 이미 해당 그 악재라는 부분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미 이제 큰 문제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채권 수익률이 이제 좀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그러게요. 우려감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국채 수익률 근데 별로 그렇게 오르질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미 10년물 국채를 예를 든다면은 이미 한 4% 밑으로 한번 깨진 적이 있었어요. 깨졌다가 계속 지금 올라오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다시 또 해소되면서 정상화되는 단계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5% 이상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준금리는 4.5%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는 4.5 밑에서 장기금리들이 움직였는데 이미 이제 그 장기금리가 다 해소돼 갖고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에서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 굳이 충격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결국은 뭐 법인하고 개인 투자가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매수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이거죠. 이건 기회가 되는데 예.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국채 시장에서 충격이 크지 않다 보니까 결론은 전반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그동안 트럼프가 이렇게 쭉 몰고 왔던 요 이제 모멘텀을 그대로 다시 이제 이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를 봐도 이미 S&P 차트가 6,000선에 접근했어요. 맞아요. 예, 6일 뭐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뭐 미국 망하느니 뭐 그 난리가 났던 5천 밑에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19,000선 벌써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했던 어느 정도 지수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강등이 지난 금요일에 나왔었고 주말 사이에 많은 뉴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만 고민이 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고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 시장에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을까. 근데 알고는 있었지만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증시 많이 올라왔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차익 실현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금리가 금요일에 살짝 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월요일에 다시 열리면 분명히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가져왔던 내러티브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다시 신뢰의 아이콘이 되면서 결국 해내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이어졌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그냥 오늘 이렇게 하루 뭐 악재 다 완화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시장 영향이라든지 방향성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금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트리거가 돼갖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어떤 전반적인 경제라든지 아니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사실 올라와 있었거든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반대로 그냥 당장 다시 원상 회복돼 갖고 뭐 4% 밑으로 내려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분간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계속 현재 수준 정도 한 4.5% 정도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 다 해소된 상황에서 좀 버티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뭐 미국 내부 상황도 보시면은 일단 그 감축이죠. 감세법이 사실은 이제
그 금리에 하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하원 이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일기 행정부 때 만들어놨던 그 감세법이 계속 연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입이 정부가 줄어드는데 네. 그 수입을 이제 메꿔야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트럼프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관세란 부분. 관세죠. 예. 근데 관세가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것도 인하해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서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정부의 지출을 이제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도지를 맡겨갖고 도지에서 좀 많이 감축해라, 잘라라 했죠. 했더니 예. 뭐 별로 효과도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나토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쟁 쪽에 나가는 이제 보조금 이런 부분들도 깎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직까지 소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이건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연준이겠다면 기준금리를 좀 내려주면 되는데 요즘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갑자기 또 매파적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예. 요즘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네. 근데 이렇게 좀 시장에서 또 이제 양장에 또 갈등이 있다 보니까 당장 국채금리라든지 시장금리를 끌어내리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려면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된다던가 경기 침체가 더 지속된다던가 실업률이 더 이제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경감이 좀 깨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일단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이제 정부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계속 이번에 이제 감세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일단 누적 적자가 지금 미국 연방정부 적자 36조 달러거든요. 뭐 몇 경 뭐 이렇다던데. 예, 우리나라도 뭐 경으로 나가죠. 예. 거의 36조 달러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최근이죠. 5개월 동안.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2025년도 회계연도가 10월 달부터 시작되고요.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네.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에 1조 한 1,000억 달러가 증가를 해버렸다는 거죠. 엄청난 증가했다는 건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러면 뭐 도지에서 막 사람 잘라내고 막 그랬는데 진짜 효과가 별로 없었네요. 사실 결국은. 인건비 몇 푼 안 든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토 방위비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이 사실 더 크죠. 큰 그렇죠. 건을 업어야 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산업 보조금 특히 이제 우리가 IRA법 이런 데서 보조금 나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보면 2030년까지 결국 태양광 관련돼 있는 친환경 관련돼 있는 보조금을 또 유지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나갈 돈 또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지금 당장의 시장 금리라든지 국채 금리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는 바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현재 상황대로 저는 조금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금리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마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 페드워치죠. 페드워치에서 보는 게 지금 9월 달 기준금리 인하를 좀 보고 있거든요. 아까 점도표도 한번 보여주셨지만 9월 달, 12월 달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가 매수를 해갖고 저는 이제 하반기쯤에 한번 매도하는 그러한 수익 실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지금 가장 좋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시장, 채권 시장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금리가 좀 떨어지기 시작해야 사실 S&P 500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이제 정당화가 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또 금리가 떨어지기에는 아까 무디스에서 경고했던 뭐 재정 적자 이야기를 쉽게 뭐 넘겨버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뭐 몇 경원 얘기도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뭐 감세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 가계부 적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높은 구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트럼프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이 약점을 노려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채권을 뭐 매도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불안해하잖아요. 네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뭐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기 보기보다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특히 이제 뭐 일본 금융기관이 됐든 아니면 이제 중국의 이제 금융기관이 됐든 아니면 이제 인민은행이 됐든 지금 스탠스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팔아야죠. 그렇죠. 원래는 그게 맞죠. 그게 네. 이제 스탠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 의도가 있어갖고 이것을 막 팔아갖고 이번에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 이제 보유량이죠. 네. 지금 한 7,8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한 3등으로 떨어졌다. 1등은 일본이 한 1조 한 2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국이 이제 한 거의 한 7,900억 달러 정도. 좀 약간 갭은 약간 뭐 별로 없지만 하여튼 중국이 3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자꾸 협상력을 활용한다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이미 2012년도에 1조 5천억 달러까지 피크를 찍은 이후부터 계속 지금 10년째 계속 지금 팔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위안화가 일단 강세로 가야 된다. 특히 이제 위안화를 이제 기축 통화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은 예. 사실 달러를 이제 계속 보유 통화를 갖고 있는 것보다 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인민은행이 갖고 있는 게 달러 자산보다는 사실 금 자산으로 지금 바꾸는 비중이 큽니다. 예, 그게 이제 크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이제 매력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최근 들어와 갖고 다른 것보다 지금 이쪽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달러는 약세로 하고 그다음에 네, 그렇죠. 위안화를 강세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은 달러도 깨지고 네. 그다음에 그러네요. 채권도 깨지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영국과 같이 완전한 동맹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유는 사실 이제 중국 그쵸. 입장에서는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그냥 중국은 당연한 수순이다. 당연히 파는 거군요. 당연히 파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저는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도라고 보면은 위안화 강세를 유도하는 미국에 대해서 미리 뭐 위안화 강세 가고 달러 약세 가면 빨리 채권 던져놔야죠.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딱 구조지 정치적으로 이걸 협상용으로 가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러면, 네. 예,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도 지금 미국 국채는 팔고 있고요. 사는 쪽도 있겠지만은 그렇군요. 예, 다 똑같습니다, 그건요. 뭐 수익 실현하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예, 주식 올라가지고 혹은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니까 미리 좀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채권 시장 금리가 그래서 더 높은 구간에서 움직일 그렇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계속 파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반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한 4.5%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러면 국내에 있는 보험사들은 이만큼 좋은 안전자산 채권이 없거든요. 그걸 이제 프리미엄 받아갖고 이제 이걸로 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한쪽에서는 높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매력적인 될 투자 수도 자산으로 있구나. 될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보유하건 쪽에서는 이건 아닌데 네. 반대로 새로 사야 될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그래서 사는 쪽이 있고 파는 쪽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에서는 지금 당분간은 네. 이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한 높은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가 되고 어떤 매크로 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져야 된다. 그쵸. 네, 이렇게 네.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제가 하나 붙으면 돼요. 미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미국의 채권이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급등할 이유도 딱히 지금 찾기가 어렵고 근데 뭐 무디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경고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매도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급격하게 내려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 박스권 등락을 거듭한다면 그걸 주식시장으로 가져왔을 때 똑같이 지수는 좀 박스권 등락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 금리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결국 떨어지려면 미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기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경기가 지금 안 좋고 고용이 네, 흔들리고, 네,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경기 선행 지수에서 큰 폭으로 하락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지난 주말에 미시건대 뭐 소비심리 지수 이런 것도 그렇고 네, 네. 그런 조짐을 어떻게 잘 트럼프 정부도 알고 있는 거겠죠. 일단 뭐 심리 지수들은 사실 다들 둔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지금 확실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신의 아이콘에서 신뢰 아이콘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 어떻게든 해내겠다. 예, 그렇다 보면은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심리 지표들은 당연히 나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 실물 지표를 어떻게 나오느냐. 네. 이제 그게 지금 중요한데 중요하죠. 예, 이미 지금 4월달 지표들이 이제 5월달에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죠. CPI가 확실히 둔화된 게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소비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CPI는 지금 확실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보면 그냥 조금 그냥 4.2%로 좀 올라가는 약간 모습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현재 이제 실무 지표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5월달 지표도 한번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6월달까지는 한번
시장에서 실물 지표를 계속 확인하라는 게 더 중요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괜히 화를 내시는 거죠. 본인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답답하죠. 답답하죠. 본인도 예. 계속 지금 얘기는 해야 되는데 예. 시장에서는 압박은 계속 오는 거죠. 여태까지 지표가 이런데 왜 안 내리냐. 네. 4.5% 기준금리라는 게 이게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니라는 거죠. 높은 지금. 건 사실이니까. 높은 거니까.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 심리 지수하고 실물 지수가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본인이 이제 명확하게 못 준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계속 이제 지수를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물 지수를요. 그렇군요. 그래서 1분기 GDP 상승률이 뭐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좀 돌려야 될 수 있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일단은 시장이 지금 현재 상태라고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이 금리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죠. 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미국 경기를 좀 끌고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채권에서 좀 수익이 좀 나고 네. 이런 상황이 가려면 이제 둘 다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시간이 필요하네요. 예, 시간이 일단.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시간 중에 계속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네요. 예, 특히 뭐 재정 적자 부분이라든지 무역 적자 부분들을 자기가 입에서 얘기했듯이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그렇죠. 필요하군요. 뭐 흑자로 전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적자를 이제 적자 부분을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나오면은 저는 내수 확대를 통해서 특히 소비라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이거에 맞춰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럼 결국 재정 정책과 지금 통화 정책에 지금 결국은 붙들려 있다. 그쵸. 미국 시장에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에게 필요한 그 시간 동안 간밤에도 달러가 좀 빠졌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니까 비미국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이미 그런 작업들이 시작됐다. 그런데 미국 쪽 반대로 눈을 돌린다는 게 예. 그게 미국에 문제가 있어갖고 미국을 다 정리하고 돌려라가 아니라 저는 기존에는 미국에 거의 일방적인 투자였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글로벌 자산 비중에 맞춰갖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이제 주식시장에 미국이 시가총액에 한 점유율 한 55% 된단 말이에요. 예.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40%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럼 그 비중 정도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 이상을 더 갖고 전에는 거의 8에서 90%였거든요. 거의 다 빅테크 네. 올인하셨죠. 네, 그렇다고 보면 그 비중을 조금 더 줄여갖고 저는 한 60%, 70%까지는 좀 줄이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해야 저는 포트폴리오 정상화라고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정상화 좋네요. 정상화가 낫지 예. 이게 뭐 매도 셀이다, 패닉 셀이다 이거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네, 좋습니다. 미국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하는 지표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동안 달러와 금리는 교착 상태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시간 동안 왜 안 올라 이러면서 뭐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뭐 신흥국, 예를 들면 뭐 코스피 이런 쪽으로도 조금씩 비중을 나눠 담으시면 또 조만간 다시 찾아올 미국의 강세장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또 현금을 또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이원수 대표와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